마음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블루칼라 노동자로서 가장 부족했던 게 사실 마음 공부거든요. 왜냐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사실 제 마음 돌볼 그럴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쭙 건데, 이거는 저 얘기기도 하지만은 정말 일만 하느라가 뭐 공부는커녕 취미 같은 것도 가져보지도 못한 되게 공허한 사람들을, 지금 시대는 훨씬 적어졌죠. 오히려 선생님이 당시 시대 때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 공부를 추천하셨나요?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마음공부 제대로 못했다 하는 말씀인데, 일면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나는 먹고 살게 충분해가지고 소위 좋은 교육받고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공부가 더 됐냐? 나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내가 마음공부 그러면은, 나는 통일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공부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고,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 공부가 된 시민들이 자기 삶을 다스릴 때 제대로 된 민중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마음 공부라고 하면 이제 흔히 오해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뭐 조용히 참선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은 특히 뭐 공장에서 노동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 공부는 이제 자기식으로 그런 정신수양은 정신수양대로 하면서 세상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마음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육식을 덜 한다든가 차를 덜 타고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일하고도 연결시켰는데, 이게 다 행동이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천현우 씨는 이제 용접공이잖아요.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은 용접이라는 게 그것도 마음 공부하는 과정하고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기술이 일정하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너무 생활과 동떨어진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마음 공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한심한 건요, 먹고 살 게 넉넉하고 좋은 집안에 자라서 좋은 스펙 갖춰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하고 거기서 쌓은 실력을 삶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능력주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출세 왔으니까 내가 더 잘 사는 게 당연하고, 뭐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건 내 권리 침해다, 공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교육과도 관련해서 한번 좀 제대로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뭐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역사의식이 부재로 되게 질문이 얕은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8번 칼럼이 광복 70주년 다시 해방의 꿈에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2014년 칼럼에서 일제강점기에 광복을 염원했던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곧바로 분단되면서 외부 강대국과 내부 기득권 세력의 갑질에 훨씬 취약한 가불관계가 내면화된 사회가 되었다. 광복 이전에 염원하던 것들, 해방과 이런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훨씬 다면적인 해방이 절실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물론 이제 불공정한 가불관계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이고 여기서 해방되기는 게 정말 좋다고 봅니다만, 근데 사실은 저 개인의 해방과 분단 극복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어둠, 일상화된 어둠과 괴로움이 분단 체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개인의 해방과 분단 극복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냐. 분단 체제란 말이 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체제란 말도 쓰였잖아요. 그냥 분단하고 분단 체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시기상으로도 분단된 지는 70년째예요, 그때가. 네. 한반도가 분단된 건 1945년인데, 이 분단이 체제화된 것은, 체제로 자리 잡은 것은 우리가 한국전쟁 거치고
다시 휴전이 돼가지고 그 휴전 상태로 쭉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이게 일종의 체제로 굳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냥 분단 해소라는 것하고 네. 분단 체제의 극복이라는 건 좀 다르다. 지금은 우리가 분단국일 뿐 아니라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체제가 됐다 그러면은 한번 체제로 자리 잡으면은 이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기 재생산 능력이라고 할까? 지구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 분단이라는 요소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또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구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바꿔 말하면 통일하고 나하고 뭐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이런 물음이 되는데 분단 체제라고 얘기하면은 분단이나 통일을 의식하든 안 하든 그 분단으로 인한 여러 그 삶의 특질과 사회의 성격이 전면적으로 퍼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분단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였냐 이렇게 물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이게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다는데 맞나? 우리 삶의 실상에서 또는 내 삶의 실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이걸 좀 분석을 해야지 답이 나와요. 체제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체제 속에 살면은 그게 뭐 특별한 체제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거든. 그러니까 분단 체제도 분단 체제 속에 살면은 거기 길들여져 가지고 분단 체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사는 현실이 분단 시대 중에서도 분단 체제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빼놓고 얘기하면은 내 삶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봐서는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지만은 노동자의 조건이 그렇게 열악한 것도 이게 사실 분단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만 그걸 개선하려고 해도 빨갱이 소리 들어왔고 거기다가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분단 체제의 이득을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분단 체제 얘기도 되도록 깔아뭉개고 촛불 나오면 촛불 얘기도 깔아뭉개는데 이게 꼭 국민의힘당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더 광범위한 엘리트 카르텔이라고도 하고 그 기득권 카르텔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이에요. 언론인이고 또 정치 지도자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제 내의 삶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체제 내의 삶을 의식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그 감이 무뎌졌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 선생님의 평생 수건 중 하나가 분단 체제 종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분단 체제의 내면화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사실 이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2021년 통일의식 조사를 보니까 제가 이미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27.8%이고 부정 의견이 42.9%로 부정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까놓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후진국하고 합쳐봐야 뭔 이익을 보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통일을 지향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만약 뭐 제3의 길이 있다면 그건 어떤 방식일까요? 그런 설문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통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 이러이러한 건데 당신은 거기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통일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령 8.15 때 통일국가 만들고 싶어 했는데 못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6.25 전쟁 통해서 무력 통일 양쪽에서 다 시도하다가 양쪽 다 실패했고 그래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게 일종의 체제가 된 건데 그래서 나는 통일에 대해서 묻지 말고 분단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봐요. 당신의 삶이 분단에 대해서 얼마나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보통 분단이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체제화된 분단이다 하는 인식까지 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처방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연구소원이 뭐 사람들이 흔히 통일의식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으면은 아니, 젊은이들이 뭐 그런 통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해봤자 손해다. 북한하고 합쳐서 이득 될 게 뭐냐. 세금이나 더 내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분단 체제의 해소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단박에 통일하는 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에 안 들어가요. 그럼 답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정말 해서 실익도 없고,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만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사적으로 그런 단일형 민족국가 통일이라는 거는 이거 낡은 아이디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고 지역 연합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러는 판에 우리가 이제 와서 단일형 국민국가로 통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야, 쟤들 진짜 후진국가로구나 하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저도 통일이란 상이 잘 안 맺혀져 있었는데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통일이라는 것에 보다는 통일해버리면 그 언어가 뭔가 그 베를린 장벽 부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분단체제 극복이라고 하면 훨씬 아마 이게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기다가 이제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츰차츰 분단체제를 해소해 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거기까지 가면 또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통일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영구히 서로 평화 공존 이웃 국가처럼 잘 살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러나 우선은 평화 공존하면서 그 다음에 화해 협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는 국가연합이라고 해요. 남북연합. 2000년도 벌써 22년 전입니다. 6.15 공동선언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분명한 합의는 아니지만은 남쪽에서 말하는 국가연합하고 북쪽에서 말하는, 북쪽은 그동안에 연방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가서 토를 하나 달았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는 서로 통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통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기술을 발휘한 아주 참 절묘한 절충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합의한 거는 통일을 하긴 하는데 갑자기 하지 않는다. 점진적인 거고.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한다. 우선 연방제든 연합제든,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결합에 해당하는 연합이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당국자들의 머릿속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요, 나는 북의 인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공간을 열어주면은 들어가서 그걸 활용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바보, 상당히 머리 좋고 창의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정리하기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창의적인 한반도의 재통합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그거를 이번 책에서는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고 지금 당장에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데다가 창의적인 거니까 천천히 가다가
그것도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서 나가다 보면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무엇을 남북의 민중이 제일 원하는지가 밝혀지고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분단 체제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 해소를 해야겠다. 그러려면은 통일이라는 건 우리가 상투적으로 말하는 건 통일이라는 건 답이 아니고 점진적, 단계적, 창의적으로 이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길밖에 없지 않냐. 거기에 대한 국민 합의가 있으면 되고 교수님 무슨 연구자들이라는 분들이 제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분단이 우리 삶을 구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다는 말 들어봤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점진적, 단계적, 창의적 통합 과정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문항 설계에서 저도 좀 의문을 느꼈는데 기자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을 잘 던지는 게 기자의 노릇이다. 좋은 기자 되긴 글렀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이거 문항 설계하신 분들이.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제가 오늘 사실은 저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이 잘 안 맺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민중, 해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이 맺혀요. 이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책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 공부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뭔가 좌선하고 그냥 포수 맞아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마음의 공부, 세상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 개인의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네 굉장히 언어의 그 해상도가 낮았던 언어들이 밝게 좀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천현우 형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나는 오늘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 우리 민중들이 이걸 자기 나름대로 다 상을 갖고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들에 대한 설득력이나 스피커로서는 나보다 낫잖아요. 더 젊으니까 더 오랫동안 많은 활동을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분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것을 나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기자 일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해야 할까? 무엇이 주인 노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저도 구체적인 해상도 높은 질문과 대답을 내놓도록 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길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천현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